펜 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는 나직했다. 나는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두꺼운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어보냈다. 강민주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마치 자기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였다. 그의 옆에는 이서아라는 젊은 여자가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직 그리 티나지 않는 배를 한 손으로 조심스레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강민준의 팔짱을 낀 채였다. 그녀의 시선은 합의서를 훑고 다시 나를 향하며 애써 감추려 하는 승리감을 내비치고 있었다. 다 확인했지.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사무적인 어조였다. 합의서대로 집이랑 차, 그리고 내가 전에 줬던 것들은 다 내 거야. 그 외에 내가 앞으로 사는데 충분할 돈도 따로 줄게. 나는 옆에 놓인 식어버린 레몬수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말에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서아가 강민준의 팔을 살짝 흔들며 나직이 속삭였다. 민준 오빠, 서둘러요. 의사 선생님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강민준은 그녀의 손등을 토닥이고는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어조는 한층 더 싸늘해졌다. 한지우, 더 요구할 거 있으면 지금 말해. 나중엔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요구할 것. 나는 컵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 얼굴을 나는 7년 동안 보아왔다. 대학교 캠퍼스에서부터 그가 창업하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까지, 그리고 사업이 커질수록 접대 자리가 많아지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줄어들 때까지. 지금 이 얼굴에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싶은 짜증과 곧 마무리될 불쾌한 거래를 대하는 냉담함만이 남아 있었다. 다른 요구는 없어요. 내가 입을 열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평온한 목소리였다. 강민주는 약간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네가 준다는 그 집이랑 차, 그리고 그 돈.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가져요. 이서아의 눈이 순간 빛났다. 강민준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강민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한지우. 심술 부리지 마. 아무 의미 없어. 그림이나 그리는 내가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의 눈에 나는 언제나 자기 세계에 침잠해 현실 감각 없고 그가 먹여 살려야 하는 여자였다. 나의 그림들, 나의 물감들, 그리고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창작물들은 모두 그의 관용의 일부였고 그가 나에게 베풀었다가 언제든 거둬들일 수 있는 취미 같은 것이었다. 어떻게 살지는 내 일이에요. 나는 옆에 미리 챙겨둔 낡은 청가방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내가 수년 동안 써온 화구들이 들어있었다. 어떤 물감 튜브는 이미 말라붙었지만 나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 나는 내 것만 가져갈게요. 강민주는 나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동시에 불쾌감도 섞여 있었다. 아마 그는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재산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그를 잃은 슬픔이라도 보여주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그저 그림 그리러 나가는 사람처럼 평온한 모습이 아니라, 아, 맞다. 나는 문득 생각난 듯 작은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그의 쪽으로 밀었다. 이것도 돌려줄게요. 그것은 강민준이 예전에 나에게 준 가족 카드였다. 그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가격 따지지 말고 사라고 했지만 나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번 돈을 쓰는 것이 비록 적더라도 마음이 편했다. 그 카드는 대부분 내 지갑 안의 장식처럼 혹은 그가 남편이라는 지위를 과시하는 상징처럼 놓여 있었다. 강민주는 그 카드를 보고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한지우, 꼭 이렇게 해야겠어. 네가 선을 긋자고 했잖아. 나는 그림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당신 것은 돌려주고 내 것은 가져가는 것. 공평하잖아요. 나는 한때 우리의 집이었던 이 넓은 고급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공기 중에는 아직 새 가구 냄새가 남아있는 듯했다.
이서아가 좋아하는 유럽풍 인테리어로 강민준이 사람을 시켜 전부 바꿔버린 곳이었다. 더 이상 미련 가질 만한 것은 없었다. 나는 강민준과 이서아의 표정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향했다. 금속 벽에는 내 흐릿한 그림자가 비쳤다. 가슬프지만 등은 꼿꼿했다. 손에는 그 가족 카드를 꽉 쥐고 있었냐고. 아니, 이미 돌려주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은 낡은 천가방의 거친 천이었다. 그 아래에는 강민준에게 돌려준 카드와 똑같이 생긴 검은색 카드가 한 장 숨겨져 있었다. 그것이 진짜 본 카드였다. 강민준은 아마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아니, 애초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사업을 시작하고 첫 투자를 받아 의기양양했을 때 그는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무제한 카드를 굳이 만들었다. 나에게 가서 만들라고 했다. 내가 꼼꼼하다고 하면서 나는 은행에 갔고 김상무는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처리한 후 본 카드와 가족 카드를 모두 나에게 주었다. 돌아와서 나는 한도가 더 높은 가족 카드를 강민준에게 주었다. 나는 본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저 귀찮아서였다. 그가 접대 자리가 많으니 체면을 세우려면 가족 카드가 더 편할 거라 생각했다. 본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쓸 일이 없으니 그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아마 그의 무의식 속에는 본 카드는 당연히 가장인 자기 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서랍 깊숙이 잊혀있던 이 본 카드는 지금 내 가방 속 깊은 곳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밖에 햇살은 눈부셨다. 나는 이 카드가 앞으로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몰랐다. 어쩌면 영원히 쓸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진정으로 속한 이 카드만 빼고. 휴대폰이 울렸다. 절친 박나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우야, 어때? 계약서 다 썼어. 너무 슬퍼하지 마.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숨을 들이쉬고 화면에 손가락을 움직였다. 다 썼어. 괜찮아. 저녁에 봐. 화려한 건물을 나서자 거리에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문득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초여름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다음 사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나는 잠시 서 있다가 지하철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박나리의 집으로 통했고 내가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작은 작업실로도 통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갔고 별다른 파동은 없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실에서 보냈다. 구도심 한켠 낡은 건물에 있는 작은 작업실이었다. 월세는 비싸지 않았지만 햇살은 좋았다. 오전에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마저 반짝이게 했다. 박나리는 이따금 들러 먹을 것을 가져다 주거나 그저 앉아서 내가 물감색을 섞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그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별로 묻지 않았다. 그저 가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우야, 너도 내 앞가림은 해야지. 나는 그녀의 뜻을 알았다. 이혼하면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모든 사람들의 눈에 나는 바보 같았을 것이다. 오기가 생겨서 가진 것 하나 없이 나온 여자로 보였을 것이다. 나는 그저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설명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그날 오후 그림의 배경에 마지막 색을 칠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팔레트 옆에서 윙윙 울렸다. 박나리에게서 온 영상통화였다. 나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박나리의 잔뜩 화난 얼굴이 나타났다. 배경에서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봐. 빨리 봐. 박나리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화가 나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돌렸다. 화면은 갑자기 흔들리고 밝아졌다. 그것은 아주 넓고 호화로운 연회장이었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늘어져 눈부신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홀에는 샴페인색 테이블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들이 가득했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각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축배를 들고 있었다. 정면에는 커다란 생화와 쉬폰천으로 장식된 무대가 있었다. 배경 현수막에는 예술적인 글씨체로 강민준 씨, 이서아 씨 결혼 축하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하객 80개 테이블. 나는 속으로 세어 보았다. 정말 성대한 자리였다. 예전에 우리의 소박하고 따뜻했던 결혼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다. 카메라가 다시 흔들리더니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강민주는 빳빳한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만족감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호화로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배가 살짝 부른 이서아를 안고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축복과 야유를 받고 있었다. 이서아는 꽃처럼 활짝 웃으며 강민준의 품에 안겨 가끔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한 손으로는 계속 배를 살짝 감싸고 있었다. 봤지? 봤지? 박나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화가 나서 벌개져 있었다. 이 망할 자식. 이렇게 요란하게 잔치를 벌이다니. 사람들이 자기가 새 마누라 얻고 새 애 생겼다는 걸 모를까봐 안달이 났나 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3개월. 이건 너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야. 화면 속에서 강민주는 술잔을 들고 사업 파트너로 보이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 주위에 모여 술을 따르고 아첨을 하고 있었다. 이서아는 한 무리의 세련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와 웨딩드레스를 자랑하며 감탄사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화면을 보았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캔버스 가장자리를 문질렀고 연한 파란색 자국이 남았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깊은 피로감에 가까웠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한 생활과의 완전한 작별은 이런 구체적인 화면으로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이었다. 지우야, 말 좀 해봐. 나 무섭잖아. 박나리는 내가 한참 반응이 없자 초조해했다. 괜찮아. 나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침착하다는 것을 들었다. 좋네. 시끄럽고 뭐가 좋아. 박나리는 답답해하며 말했다. 너는 가서 난장판이라도 만들어야지. 결혼식 망쳐버려야 해.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미소는 없었다. 나리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럴 가치도 없어. 영상 속 결혼식은 어느 순서로 넘어간 듯했다.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민주는 이서아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 어떤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부유함이 넘치는 그의 표정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다. 예전에도 그는 그런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지우야, 나만 따라와. 앞으로 내가 가장 좋은 삶을 살게 해줄게. 가장 좋은 삶이란 지금처럼 호화로운 결혼식으로 전 세계에 강민준이 낡은 아내를 버리고 대를 이어줄 새 아내를 맞이했음을, 그리고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많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나. 박나리는 여전히 욕을 퍼붓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살짝 멀리 떨어뜨리고 시선을 다시 내 앞에 캔버스 위로 돌렸다. 그것은 짙은 남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밤하늘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렸지만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지금 영상 속 그 눈부신 조명과 강민준의 웃는 얼굴을 보니 문득 무엇을 더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나는 가는 붓을 들어 가장 싸구려지만 가장 선명한 레몬색 물감을 살짝 찍었다. 그리고 그 짙은 남색 위에 몇 개의 별을 무심하게 점처럼 찍었다. 별 같지도 않고 점 같지도 않은, 어색하지만 묘하게도 그 답답한 어둠을 깨뜨리는 빛이었다. 나리야, 나는 휴대폰에 대고 말했다. 나 그림 좀 마저 그릴게. 저녁에 와서 밥 먹자. 네가 해주는 매콤달콤 돼지갈비찜 먹고 싶어. 박나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너도 참 대범하다. 나 퇴근하고 갈비찜 사서 갈게. 너무 늦게까지 그리지 말고. 영상 통화가 끊기고 작업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존재했다. 나는 물감이 묻은 내 손가락을 내려다보고 팔레트 위에 놓인 작고 영롱한 레몬색 물감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작업실 한 구석 잡동사니가 쌓인 낡은 서랍장으로 향했다. 쭈그려 앉아 한참을 뒤진 끝에 가장 아래층에서 납작하고 먼지 쌓인 양철 상자를 찾아냈다. 열어보니 안에는 별것 없었다. 이미 만료된 회원카드 몇 장, 녹슨 열쇠 몇 개, 그리고 차갑고 검은색 금속 카드 한 장. 나는 그 본카드를 꺼내 손가락으로 천천히 먼지를 닦아냈다. 연회장의 시끌벅적함이 아직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강민준의 득에양양한 미소, 이서아의 행복한 모습, 하객 80개 테이블, 3억 원짜리 성대한 결혼식 비용, 이 모든 장면과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다가 다시 서서히 가라앉았다. 나는 카드를 쥐었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타고 전해졌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작업실은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아직 딱히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잊고 강민준이 무시했던 이 카드가 어쩌면 계속 먼지 속에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작업실의 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내 손에 쥐인 검은색 카드에 가장자리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마지막 햇살에 비쳐 차가운 미광을 내고 있었다. 양철 상자는 여전히 발치에 열려 있었다. 나는 쭈그려 앉은 자세로 너무 오래 있었는지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박나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갈비찜 샀으니 가는 길이라고. 나는 뻣뻣해진 목을 움직여 응이라고 답장했다. 시선은 다시 카드 위로 향했다. 본 카드. 강민준의 무제한 가족 카드가 연결된 본 카드. 수년 동안 그것은 여기에 있었다. 마치 침묵하는 증인처럼 그가 야심 있는 청년에서 지금처럼 테이블 위에서 성공을 과시하는 남자로 변하는 것을 증명했고 내가 희망에 가득 찬 마음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지금은 차갑고 거의 마비될 듯한 냉정한 깨달음만 남은 상태로 변하는 것을 증명했다. 강민준은 아마 이 카드의 존재를 오래전에 잊었을 것이다. 아니, 그는 아마 본 카드와 가족 카드의 차이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돈은 자기가 버는 것이니 카드도 당연히 자기 것이었다. 나에게 가족 카드를 주는 것은 은혜였고 베푸는 것이었고 자기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증거였다. 그는 내 아내가 뭘 사고 싶으면 마음껏 써. 내가 벌어줄 수 있어 하는 허영심을 즐겼지만 그 카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또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년간의 가정 지출, 큰 건물의 관리비와 보험료, 작은 수도, 전기, 가스, 요금, 심지어 그의 비싼 정장 일부의 드라이 클리닝 비용까지도 때로는 편의를 위해 이 본 카드로 직접 결제되었다. 은행 명세서 우편 주소는 항상 이 낡은 작업실 주소로 되어 있었다. 그가 명세서를 보면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다며 나에게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묵묵히 처리했고 한 번도 그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은행에서 본 카드 소지자로 인정한 사람은 늘 나였다. 강민준의 그 화려한 무제한 가족 카드의 모든 권한의 원천은 내 손에 쥐어 있었다. 다만 과거에는 내가 이 권한을 행사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결혼식 영상 장면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샹들리에, 꽃, 샴페인 탑. 강민준이 이서아를 안고 축복을 받고 아래에는 수많은 하객들, 3억 원의 잔치 비용. 그는 분명 카드를 긁을 것이다. 그가 만능이라고 믿고 그의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그 검은색 가족 카드로 모든 사람 앞에서 가볍게 한번 긁고 서명하며
주위의 진심이든 아니든 감탄과 아첨을 즐길 것이다. 그에게는 인생의 절정일 것이다. 가치 없는 전철을 버리고 대를 이어줄 새 아내를 맞이하며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많은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저려 휘청거려서 옆에 이젤을 붙잡았다. 이젤 위 레몬색 별점이 찍힌 짙은 남색 캔버스는 어두운 조명 아래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작업실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작은 테이블로 가서 스탠드 불을 켰다. 따뜻한 노란빛이 쏟아져 내려 테이블 위의 먼지와 물감 자국을 밝혔다.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클릭하고 천천히 아래로 스크롤했다. 이혼 전후로 나는 많은 잡다한 일을 처리했는데 그중 하나가 강민준이 자주 가던 호텔의 영업 김상무에게 연락하여 그가 취소하는 것을 잊었던 회의 예약을 취소하는 일이었다. 김상무는 성이 김이었고 목소리는 매우 친절했다. 그때도 아쉽다는 말을 전하며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연락해달라고 했다. 전화를 걸었다. 연결을 기다리는 뚜루루 소리가 조용한 작업실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여보세요. 시그니엘 호텔 연회 판매부 김상무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곧 들려왔다. 전문적이고 온화했다. 김상무님, 안녕하세요. 나는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유지했다. 저 한지우입니다. 전에 남편분 예약 취소 건으로 연락드렸던 한지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무는 분명 나를 기억하고 있었고 목소리가 더 따뜻해졌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좀 번거로우실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차가운 카드 가장자리를 무의식적으로 문질렀다. 강민준 씨가 오늘 귀호텔에서 여는 결혼식 아직 최종 결제가 안 되었나요? 전화 저편은 1, 2초간 조용했다. 아마 기억을 더듬거나 기록을 확인하는 듯했다. 네, 한지우 씨. 결혼식이 진행 중이고 보통 연회가 끝난 후 신랑이나 지정된 책임자가 일괄적으로 서명하고 결제합니다. 강민준 씨 카드로 결제하는 건가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확인하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김상무는 약간 망설였다. 고객의 결제 정보는 보통 기밀입니다만 김상무님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의 망설임을 끊고 목소리를 낮췄다. 적절한 정도의 난처함과 불안감을 섞어서 저와 강민준 씨 관계는 아마 조금 아실 거예요. 오늘 그의 결혼식인데 혹시 그가 너무 기뻐서 혹은 술에 취해서 결제에 문제가 생겨보기 안 좋게 될까봐 걱정돼서요. 하객도 그렇게 많은데 그 카드 상황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내 말은 모호했지만 암시하는 바는 강했다. 전 남편의 결혼식에서 비록 전 남편일지라도 창피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전처의 이미지, 거기에 그 카드에 대한 특별한 이해도를 더하면 부부, 아니 전 부부간의 재정적 얽힘을 쉽게 연상시킬 수 있었다. 김상무 쪽의 침묵은 더 길어졌다. 호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총지배인까지 된 사람은 온갖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았을 것이다. 아마 순간적으로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상상했을 것이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어조에는 이해와 신중함이 더해져 있었다. 네,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한지우 씨. 그러니까 원하시는 건 저는 그저 결제 과정이 순조롭기를 바랄 뿐이에요. 나는 스탠드 아래 놓인 검은색 카드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만약 현장에서 결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카드 승인이 실패한다든가 하는 경우에요. 그때 직원분들이 강민준 씨에게 말씀드릴 때 본 카드 소지자 쪽에서 가족 카드의 권한을 취소했다는 말을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매우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전화 저편에서 김상무가 분명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요구는 일반적인 서비스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한지우 씨, 이건 저희 규정에 좀 어긋납니다. 김상무님.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그저 매니저가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할 때
이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 카드의 승인 상태는 은행 시스템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본 카드 소지자는 저 한지우입니다. 제가 강민준 씨의 무제한 가족 카드 권한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원이 그저 사실을 전달하여 현장에서 더 큰 당혹감과 오해를 피하는 것이죠. 이건 규정 위반이 아니지 않나요? 결국 호텔도 하객들이 순조롭게 결제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나는 덧붙였다. 어조는 부드러워졌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롭다면 제가 이 전화를 안 한 것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저도 귀 호텔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오랜 침묵. 전화 저편에서 희미하게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아마 김상무가 빠르게 득실을 따지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한지우 씨, 본 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계시고 강민준 씨의 가족 카드 권한을 정말 취소하셨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지금 바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은행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어쩌면 직업적인 자제심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구경꾼으로서의 미묘한 흥분이었을 수도 있다. 연회 종료 후 결제 시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당직 이 팀장에게 잘 처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무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작업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스탠드 불빛이 내 손 안에 검은색 카드 위에 작은 반사광을 드리웠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모바일 뱅킹 앱에 로그인했다. 거의 사용하지 않던 계정이었다. 조작은 간단했다. 가족 카드 관리 화면을 찾아 이름을 확인하고 권한 관리. 내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몇 초간 멈춰 있었다. 창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도시의 불빛이 커튼 틈새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멀리서 희미한 소음이 들리는 듯했다. 내 착각일까? 80개 테이블 연회장의 즐거운 웃음소리, 건배소리, 축복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일시 정지를 누른 후 팝업 창에서 무제한 권한 영구 취소를 선택했다. 화면이 바뀌며 작업 성공이라고 표시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작은 소리가 났다. 됐다. 할 일은 다 했다. 나머지는 강민준 자신과 그의 3억 원짜리 성대한 결혼식에 달렸다. 작업실 문이 두드려졌다. 밖에서 박나리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문 열어. 완전 맛있는 갈비찜 사왔어. 배고파 죽겠어. 나는 약간 굳은 얼굴을 문지르며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박나리가 커다란 봉투 2개를 가득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왜 불 안 켜놨어? 어두컴컴하게.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며 익숙하게 벽 스위치를 더듬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천장등이 켜졌다. 순간 모든 어둠과 구석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내 테이블 위에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침묵하는 검은색 카드도 박나리가 가져온 매콤달콤 돼지갈비찜 냄새는 금세 작업실의 송진유와 물감 냄새를 덮었다.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고 결혼식 영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슬퍼할까봐 걱정하는 그녀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도 웃으며 대화에 어울렸다. 하지만 밥을 먹는 틈틈이 내 시선은 팔레트 옆에 놓인 휴대폰으로 향했다. 화면은 검었고 너무나 조용했다. 시그니엘 호텔 연회장은 지금쯤 절정일 것이다. 술잔이 오가고 하객들은 환담을 나누고 강민준과 이서아는 테이블마다 술을 따르며 축복을 받고 있을 것이다. 3억 원, 황금빛 훈장처럼 강민준이 직접 가슴에 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는 어떻게 그 훈장을 달까? 나는 그 장면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호텔의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이 정교한 가죽 명세서를 들고
공손하게 그의 옆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나직이 말할 것이다. 강민준 사장님, 오늘 밤 비용 명세서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강민준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아마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들 것이다. 그 엄청난 숫자가 적힌 명세서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가슴 쪽에 넣어둔 검은색 카드를 정장 안주머니에서 꺼낼 것이다. 두 손가락으로 카드를 잡고 시크하게 직원에게 건네며 입가에는 별것 아니지 하는 듯한 옅은 미소를 지을 것이다. 어쩌면 옆에 서 있는 자신을 숭배하는 이서아나 주위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한마디 할지도 모른다. 그냥 술값인데 뭐 다들 즐거웠으면 됐지. 주위에서는 즉시 감탄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강 대표님 역시 통이 크시네요.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 사모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그리고 직원은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뒤에 서 있던 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줄 것이다. 서비스 직원은 미리 준비된 이동식 카드 단말기 옆으로 가서 카드를 긁고 금액을 입력할 것이다. 나는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새콤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다른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은 한시 흘러갔다. 박나리는 식사를 마치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배를 쓰다듬었다. 배불러 죽겠네. 지우야, 너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데 식당 안 하는 게 아깝다. 분명 음식은 그녀가 사온 것이었다. 나는 웃으며 그릇을 치우러 일어섰다. 수돗물은 시원하게 흘러 그릇에 묻은 기름기를 씻어냈다. 마지막 접시를 닦아가니 그릇장에 넣는 순간 소파에 던져두었던 휴대폰이 갑자기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작업실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박나리도 휴대폰을 만지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손을 닫고 다가갔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번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강민준의 번호도 이서아의 번호도 아니었다. 심장이 예고 없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작은 베란다로 통하는 문가로 가서야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귀에 바싹 대었다. 여보세요, 한지우 씨입니까?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다급했다. 배경에는 극도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소음이 들렸다. 음악 소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지만 더 많은 웅성거리는 논평소리, 비명소리, 심지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까지 섞여 있었다. 네, 저인데요. 나는 알면서도 물었다. 저는 시그니엘 호텔 연회부 이 팀장입니다. 김상무님께서 저에게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한 기색과 애써 억누르는 흥분감이 섞여 있었다. 강 사장님께서 그 결혼식 비용을 결제하시다가 한지우 씨 명의의 가족 카드를 긁으셨는데 나는 조용히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팀장이 다급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목소리를 더 낮춰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런데 POS 단말기에서 거래 실패가 떴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 가족 카드가 본 카드 소지자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고 무제한 승인 권한이 취소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저편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관찰하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거의 극적인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강 사장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고 기계 문제인 줄 아셨어요. 저희에게 기계를 바꾸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안 됐습니다. 현장에 많은 하객들이 보고 있는데 다들 무슨 일이냐고 묻고 강 사장님 얼굴은 이미 매우 안 좋으세요.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의기양양하던 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굽고 의아함에서 짜증으로 그리고 미처 알아차리기 힘든 당황함으로 변하는 모습. 한 번, 두 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그 카드가 갑자기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변했다. 주위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호기심 어린, 탐색하는, 구경하는 시선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이서아의 얼굴에 걸린 미소도 아마 사라졌을 것이다. 그녀는 살짝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나직이 물었을 것이다. 민준 오빠, 무슨 일이에요? 이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전화 속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김상무님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강 사장님께 반드시 원인을 설명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몇 분의 하객들이 옆에서 술을 따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앞에서 강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물었다. 내 목소리는 평온해서 나 자신도 놀랐다. 제가 이 팀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한마디 한마디 복기했다. 마치 그 상황 자체가 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든 것처럼. 매우 죄송합니다, 강 사장님. 시스템 확인 결과 이 가족 카드의 본 카드 소지자인 한지우 씨께서 해당 카드의 무제한 사용 권한을 취소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래는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시거나 본 카드 소지자께 연락해 주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자 전화 저편 배경음의 혼란은 새로운 절정에 달하는 듯했다. 나는 희미하게 경로와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강민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흐릿했지만 매우 날카로웠다. 뭐라고? 누가 취소했다고? 그럴 리 없어. 그리고 더 많은. 순간적으로 놀란 벌떼처럼 웅성거리는 논평 소리들이 들렸다. 한지우 씨, 현장은 지금. 이 팀장의 목소리에는 임무를 완수한 후에 허탈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강 사장님께서 화가 나서 카드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신부 쪽 부모님들 얼굴도 매우 안 좋으시고 많은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팀장님.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어조는 여전히 아무런 파동이 없었다. 상황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후 호텔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독촉할 건 독촉하세요. 이 일은 이 팀장님 개인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네, 한지우 씨. 이 팀장은 사면받은 듯 다급히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나고 작업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베란다 밖 멀리서 들려오는 밤거리의 차 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뜨거워진 휴대폰을 쥐고 몸을 돌았다. 박나리는 이미 일어나서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물음표가 가득했다. 누구 전화야? 무슨 일 있었어? 너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작은 테이블로 돌아가 물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약간 차가웠고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나를 더욱 맑게 했다. 호텔 매니저에게서 온 전화였어. 나는 컵을 내려놓고 박나리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내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호가 천천히 그려졌다. 강민준 결혼식 결제할 때 카드를 긁을 수 없었대. 박나리는 멍하니 입을 살짝 벌렸다. 카드를 긁을 수 없었다고? 무슨 뜻이야? 돈이 없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 사람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나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내 시선은 서랍장 쪽으로 향했다. 비록 지금은 그곳이 비어 있었지만 그가 쓰던 무제한 카드가 무효화된 거야. 호텔 매니저가 그에게 본 카드 소지자가 그의 권한을 취소했다고 말했대. 박나리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6초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다가 이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너무 놀라 말이 더듬거렸다. 본 카드 소지자. 너 지우야. 네가 그의 카드를 정지시켰다고? 그가 결혼식 피로연에서 3억 원을 내야 하는 순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 박나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 표정은 놀람에서 광적인 기쁨과 믿을 수 없다는 흥분으로 빠르게 변했다. 하객 80개 테이블 앞에서 그 세 마누라와 모든 친척 친구들 앞에서 돈이 안 나간 것도 모자라 매니저가 그 자리에서 전처 카드라고 알려줬다고. 그녀는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갑자기 허벅지를 찰싹 때렸다. 목소리가 톤이 올라갔다. 이거 완전 통쾌하잖아. 지우야.
네가 해냈어. 네가 이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니. 왜 나한테 일찍 말 안 해줬어? 그녀는 흥분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작은 작업실을 빙글빙글 돌았다. 80개 테이블, 3억 원, 공개 망신. 강민준 그 망할 자식. 지금쯤 얼굴이 태평양까지 날아갔겠네. 그새 마누라가 아직도 웃을 수 있을까? 세상에, 이거 현장에서 술 붓는 것보다 만 배는 더 통쾌해. 그냥 뿌리째 뽑아버린 거잖아. 박나리는 흥분해서 두서없이 말했다.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빨리 말해줘. 어떻게 한 거야? 그 카드에 본 카드가 어떻게 내 손에 있었어? 강민주는 몰랐어? 나는 그녀에게 흔들려 약간 어지러웠지만 마음속에 오랫동안 눌려있던 돌덩이가 이 팀장의 전화와 지금 박나리의 거침없는 통쾌함과 함께 마침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진정한 시원함이 마치 깊은 밤 샘물처럼 소리 없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랐다. 그래, 강민주는 지금 어떤 표정일까? 놀람, 분노, 수치심, 믿을 수 없음, 수많은 익숙하고 낯선 시선 속에서 구름 위에서 차가운 현실의 바닥으로 곧장 추락하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박나리의 손을 토닥였다. 나리야, 진정해.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번호였다. 강민준의 번호. 그는 드디어 나에게 전화할 생각을 한 것이었다. 휴대폰 화면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윙윙거리는 진동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서 작은 벌레처럼 화를 내며 맴도는 듯했다. 박나리도 그것을 보고는 순간 숨을 삼켰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모양으로 나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을 몇 초간 응시했다. 진동은 끈질겼다. 내가 받지 않으면 계속 울릴 것 같았다. 주위 공기마저 이 끈질긴 벨소리 때문에 굳어버린 듯했다. 마침내 자동적으로 끊기기 직전에 나는 전화를 받았고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박나리는 즉시 가까이 다가와 숨을 죽였다. 한지우, 강민준의 목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거의 포효하듯이 터져나왔다. 갈라지고 격노했으며 거칠었다. 배경에는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차량이 고속으로 지나가는 소음이 들렸다. 그는 분명 연회장이 아니었다. 아마 호텔 밖으로 뛰쳐나갔거나 차 안에 있는 듯했다. 내가 한 짓이지, 응? 그의 질문이 비난처럼 쏟아졌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를 갈며 뱉어내는 듯했다. 그 카드, 내 카드, 내가 손 썼지.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 때문에 완전히 변해 있었다. 평소에 의도적으로 낮고 침착한 어조가 아니라 통제불능의 날카로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 저편에서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바람소리 외에 한 여자의 울먹이는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민준 오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도 계속 묻고 손님들도 다 쳐다보는데 그렇게 많은 돈,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요. 이서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다. 닥쳐. 강민준이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전화에 대고 한 말이 아니라 옆에 이서아에게 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다시 전화에 집중되었다. 거의 이를 악물듯이 말했다. 한지우, 말해봐. 너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오늘이 어떤 자리인지 몰랐어. 나를 이렇게 망신주니 속이 시원해? 그가 포효를 마치고 그 날카로운 목소리의 잔향이 전화 속에서 윙윙 울리는 동안 작업실은 아주 조용했다. 스탠드의 부드러운 불빛이 작은 테이블과 내 이젤 위 차가운 색조의 그림을 비추었다. 공기 중에는 송진이와 물감, 그리고 박나리가 가져온 매콤달콤 돼지갈비찜이 섞인 약간 기묘한 냄새가 났다. 오늘이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심지어 평온했다. 지금 내 심장 박동의 느린 리듬과 일치했다.
당신의 결혼식, 80개 테이블, 3억 원. 아주 성대하더군요. 강민주는 내 평온한 어조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분노가 더욱 치솟았다. 너 지금 비꼬는 거야? 한지우. 이런 비열한 수단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 카드는 내 거야. 네가 뭔데 정지시켜. 당장 복구해. 지금 당장. 당신의 카드? 나는 그 세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했다. 짧고 온기 없는 웃음을 살짝 흘렸다. 강민준 씨, 은행 시스템 기록을 상기시켜 줘야 할까요? 그 무제한 가족 카드의 본 카드 소지자는 저 한지우입니다. 카드를 만들었던 그날부터요. 제가 당신에게 준 것은 늘 가족 카드였고 본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집의 고정 지출 중 상당수가 본 카드 계좌에서 나갔고 명세서도 이 주소로 배달되었습니다. 나는 작업실의 거리와 번지수를 읊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인식이 뒤집히는 혼란과 그로 인한 더 큰 분노 때문이었다. 한지우, 나를 계산한 거야. 미리 다 계산해 둔 거지. 이혼할 때 고상한 척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더니 결국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 너 정말 독한 년이구나. 계산했다는 이 단어가 좀 우습게 느껴졌다. 강민준 씨, 당신은 이런 사소한 일에는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잖아요. 당신은 그저 카드를 긁을 수 있는지, 돈이 충분한지, 접대 자리에서 당신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지에만 관심 있었죠. 카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왜 이 낡은 작업실에 있기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가 무례하게 내 말을 끊었다. 배경음에서는 이서아의 헐떡이는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렸고 몇몇 중년 남녀의 다급한 질문 소리도 섞여 있었다. 아마 이서아의 부모님일 것이다. 지금 내 말을 들을 시간이 없어. 나는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그 카드는 내 거야. 당장 권한을 복구시켜. 3억 원이 걸려 있어. 현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 체면은 다 구겨졌어. 한지우, 나를 궁지로 몰지 마. 궁지로 몰다? 내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강민준 씨, 망신당한 건 당신 자신이에요. 권한이 다른 사람 손에 쥐어 있는 카드를 들고 수년간 갑부 행세를 하다가 결국 당신의 가장 화려한 결혼식에서 들통난 것. 이게 사실 아닌가요? 개소리 짓거리지 마. 그는 완전히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한지우,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카드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안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낡은 작업실에 숨어 있으면 못 찾을 것 같아? 내 말 안 믿어? 내가 어떻게 되는데? 나는 그의 위협적인 말을 끊었다. 내 어조에는 아주 희미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예전처럼 내 생활비를 끊을 건가요? 하지만 이혼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죠. 예전처럼 내 그림이 아무 가치 없다고 말할 건가요? 하지만 이제 내가 그리는 모든 붓질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강민준 씨, 당신은 무엇으로 나를 위협할 수 있죠? 이미 긁히지 않는 그 무제한 카드로? 너. 강민주는 내 말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거칠고 끔찍한 숨소리만 남았다. 덫에 갇혀 상처 입은 야수처럼. 그리고 나는 여전히 침착하게 사실을 서술하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가족 카드 권한을 취소하는 것은 나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당신이 80개 테이블 결혼식을 여는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 3억 원짜리 청구서에 대해서는 호텔에서 이미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했을 겁니다. 현금, 계좌이체, 아니면 다른 은행 카드. 강 대표님 실력이라면 3억 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렇게 많은 자산과 투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말은 분명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박히는 또 하나의 칼날이었다. 그는 방금 호텔에서 분명 다른 방법을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분노에 차서 나에게 소리치려고 전화하지 않았을 테니까. 과연 전화 저편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바람 소리와 이서아의 점점 더 또렷해지는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들렸다. 민준 오빠, 아빠가 그러는데 오늘 밤 결제 안 되면 호텔에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대. 언론도 알게 될지 모른다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봐요? 강민준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 소리는 낡은 풀물을 다시 당기는 듯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 외에 마침내 감출 수 없는 당황함과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한 허약함이 섞여 있었다. 한지우, 너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돈이야? 얼마면 돼? 말해봐. 네가 가격을 불러. 카드를 복구시켜주면 내가 지금 당장 2배로 줄게. 아니, 3배로 줄게. 그는 아직도 이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래라고 생각했다. 마치 우리의 결혼, 내 인생도 그가 번 돈으로 측정하고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강민준 씨. 나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예전에도 필요 없었고 지금도 필요 없고 앞으로도 필요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카드를 정지시킨 이유는 그 카드가 원래 당신 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에요. 당신의 결혼식 청구서에 대해서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편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배경음을 들었다. 그건 당신 일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포효하거나 위협하거나 애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러 휴대폰을 껐다. 화면이 꺼졌다. 작업실은 다시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스탠드의 불빛은 더 따뜻해진 듯했다. 박나리는 계속 입을 틀어막고 있었는데 이제야 길고 과장되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빛나고 있었다.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흥분해서 속삭였다. 대박, 지우야. 너 진짜 대박이다. 야, 그 사람 말 들었어. 완전 미쳐버릴 것 같던데. 가격 부르라고? 얼굴은 진짜 두껍네. 그녀는 흥분해서 2번 펄쩍 뛰더니 다시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물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결제 수단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3억 원도 못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회사 엄청 크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이젤 앞으로 가서 내가 레몬색을 점처럼 찍어 놓은 짙은 남색 밤하늘을 보았다. 그래, 3억 원은 한때 잘 나가던 강민준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법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는 이 성대한 결혼식을 위해 새 신부 가족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너무 많은 유동 자금을 미리 써버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의 회사가 겉보기만큼 잘 나가지 않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확신할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나는 그저 오늘 밤 시그니엘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3억 원짜리 성대한 결혼식이 정지된 카드 한 장 때문에 수습할 수 없는 완전한 소동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그리고 이 소동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신부 가족의 반응, 하객들 사이의 소문, 그리고 강민준의 실제 경제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될 것이다. 나는 붓을 들어 다시 선명한 레몬색 물감을 살짝 찍고 캔버스 위에 다른 몇 군데에 가볍게 점을 찍었다. 전화가 끊긴 후의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박나리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고 나에게 끊임없이 강민준 쪽이 지금 얼마나 난장판일지, 이서아 가족은 어떻게 나올지, 그 3억 원은 결국 어떻게 해결될지 추측했다. 분명 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호텔에서 진짜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더 커지잖아.
박나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눈을 빛냈다. 강민준이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임시로 돈을 모으지 않을까. 80개 테이블 하객들이 보고 있는데 이 체면을 2번이나 구길 수는 없잖아. 나는 대꾸하지 않고 휴대폰을 켰다가 무음 모드로 바꾼 뒤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강민준이 그 전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경로, 위협, 애원 모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과연 몇 분 지나지 않아 화면이 희미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전화가 왔다는 알림이었다. 나는 보지 않고 그가 끈질기게 계속 울리도록 두었다. 박나리도 그것을 보고는 입술을 삐쭉 내밀었다. 아직도 전화해? 돈 낼 능력 있으면 돈이나 내지. 전처한테 빌붙는 게 무슨 남자야. 깜빡임은 7, 8번 지속되다가 마침내 멈췄다. 이어서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뜨기 시작했다. 강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욕설로 가득한 긴 문자 메시지들이었다. 내가 미쳤는지, 내가 악독하고 저주받을 년이라고 욕했다. 나중에는 어조가 점차 변하여 부드러운 말들이 섞이기 시작했다. 뭐 하루 부부였으면 100년 인연이라느니, 자기가 예전에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음을 안다느니, 잘못을 깨달았으니,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느니, 비록 잠시라도 좋으니 지금의 위기만 넘기게 해주면 나중에 꼭 보상하겠다느니 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클릭해서 보지 않았다. 잠금 화면에 계속 새로 고침되는 점점 더 길어지는 미리 보기 문자에서 그의 감정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에서 당황함으로, 그리고 거의 비굴한 애원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 우스꽝스러웠다. 박나리가 다가와 힐끗 보고는 픽 웃었다. 어휴, 벌써 감정 팔기 시작하네. 진작에 잘하지 그랬어? 지우야, 너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 나는 캔버스 위에 이미 마른 레몬색 자국을 만졌다. 딱딱해서 손에 좀 거슬렸다. 그에게 나는 이미 마음이 없어. 그러니 약해질 것도 강해질 것도 없어. 강민준의 카카오톡 폭격이 잠시 멈춘 틈을 타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완전히 낯선 지역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받았다. 한 중년 여성의 날카롭고 다급한 목소리가 즉시 터져 나왔다. 억센 사투리와 숨김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여보세요. 한지우 씨 맞아요? 나 이서아 엄마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휴대폰을 살짝 멀리 떨어뜨렸다.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라니. 아직도 무슨 일인지 물을 낯짝이 있어. 이서아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져 수화기를 뚫을 듯 했다. 너 이 파렴치하고 못된 년, 지 주제에 남자 못 잡아서 이혼하더니 내 딸 결혼식을 망쳐? 내 사위 카드를 정지시켜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잖아. 지금 호텔에서 돈 내라고 난리고 손님들 다 가버렸어. 내 딸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데 이 결혼식을 어떻게 치르냐고. 너 그 손에 배상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다. 마치 녹슨 톱날이 전화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 배경음에서는 과연 이서아의 크고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고 강민준의 낮고 화난 듯한 질책도 섞여 있었다. 저런 말에서 뭐해? 빨리 카드나 해결하라고. 나는 그녀가 한숨에 욕을 다 퍼붓기를 조용히 기다린 후에야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런 기복이 없었다. 아주머니, 첫째, 카드 정지는 저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둘째, 당신 딸의 결혼식 비용은 당신 사위나 당신 딸 혹은 당신 가족이 부담해야 할 일이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약간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당신의 딸은 저와 강민준 씨가 이혼한 후에야 그와 만났죠. 그러니 제가 누구의 결혼을 망쳤다는 말은 할 수 없죠. 너 개소리 짓거리지 마. 이서아 엄마는 나의 냉정한 반응에 기가 막힌 듯 했다.
이어서 더욱 기가 막혀하며 화를 냈다. 법률, 그놈의 개 같은 법률이 뭐야. 그 카드는 내 사위가 돈 벌어서 만든 거야. 네가 몰래 손 쓴 거지? 내가 경고하는데 내 사위 카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이 3억 원을 안 갚으면 내가 우리 조카들 시켜서 너 찾아가게 할 거야. 우리 이씨 집안이 만만하게 보이지 마. 위협은 강민준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다만 더 노골적이고 더 거칠었다. 아주머니, 당신 조카들이 저를 찾아오면 예술에 대해 논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형법에 대해 논하고 싶어 할까요? 나는 평온한 어조로 반문했다. 만약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법원에 고소하세요. 저는 언제든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주머니는 아마 당신의 유능한 사위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겁니다. 왜 그 정지된 카드 외에 3억 원의 현금이나 다른 예금조차 꺼낼 수 없는지, 그 사람이 전에는 늘 자산이 수십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말은 분명 이씨 집안의 가장 민감하고 가장 불안한 신경을 건드렸다. 전화 저편은 순간 조용해졌다. 이서아의 울음소리마저 멈췄다. 거친 숨소리와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이씨, 집안딸이 노린 것은 무엇이었나? 강민준의 성공적인 사업, 강민준의 돈 많은 능력, 강민준이 딸과 미래의 외손자에게 줄 수 있는 풍요로운 삶. 그런데 지금 결혼식 현장에서 공개 망신을 당하며 이 돈 많은 사위가 결혼식 비용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분명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그들의 모든 환상과 계산을 산산조각냈다. 너 무슨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이서아,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분명히 겉으로는 강했지만 속으로는 기세가 꺾여 있었다. 내 사위 회사는 엄청 커. 그냥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긴 거야. 다 너 같은 재수 없는 년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해를 끼쳤는지 아닌지는 당신들이 더 잘 알겠죠. 나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당신들 가족끼리 상의하세요. 다시는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다시 전화를 끊었다. 이 번호도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작업실에는 박나리가 멍하니 듣고 있다가 한참 만에 중얼거렸다. 세상에, 저 집안 사람들. 강민준이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연하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야. 그녀는 나를 보며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지우야, 그 사람들이 진짜 와서 너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 이서아 엄마 엄청 독해 보이던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바쁠 거야. 나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살짝 걷었다. 밤은 깊었고 도시의 불빛은 차가운 은하수처럼 이어져 있었다. 3억 원의 구멍을 메워야 하고 구겨진 체면을 되찾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아직 돈이 남아있는지, 이 돈 많은 사위가 정말 그들의 딸이 결혼할 가치가 있는지 알아내야 할 것이다. 나 같은 전처를 찾아와 따지는 것보다 그들은 지금 강민준에게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할 것이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었다. 박나리의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힐끗 보더니 갑자기 픽 웃었다. 화면을 나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빨리 봐. 내 친구가 보낸 건데 시그니엘 호텔 다른 홀에 있었거든. 마침 그 이후 상황을 목격했대. 그것은 휴대폰으로 찍은 약간 흔들리고 흐릿한 영상이었다. 화면 속은 시그니엘 호텔의 화려한 로비였다. 원래의 경사스러운 장식은 아직 치워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늦게까지 남아있던 하객들 몇몇이 삼삼오오 모여 밖으로 나가면서 흥분해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했다. 영상 초점은 엘리베이터 입구 근처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구체적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옷차림과 체형으로 보아 가운데 서서 카메라에 등을 돌린 채 몸이 굳어있는 남자는 강민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화장이 번지고 머리가 약간 흐트러진 이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는 분노한 표정의 중년 남녀 한 쌍이 있었는데 틀림없이 이서아의 부모였다. 또 한 명의 호텔 제복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 이 팀장일 것이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손에는 명세서와 카드 단말기를 들고 있었다. 이서아 아버지는 매우 격앙된 듯했고 손가락이 강민준의 코에 거의 닿을 듯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격렬한 몸짓과 주위 사람들의 피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따금 손을 들어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이서아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또다시 끊겼다. 이서아는 계속 울면서 부모님을 말리려 했지만 매정하게 뿌리쳐졌다. 전체 상황은 혼란스럽고 난처했다. 마치 보잘것없는 길거리 싸움극 같았다. 5성급 호텔의 화려한 배경 아래 펼쳐지니 더욱 아이러니했다. 영상은 짧았다. 10여 초 정도. 마지막에는 강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카메라 쪽을 응시하는 장면에서 멈췄다. 그의 눈빛에는 거의 무너질 지경의 경로와 수치심이 가득했다. 촬영자는 아마 놀랐을 것이다. 영상은 갑자기 끊겼다. 박나리는 휴대폰을 거두며 혀를 찼다. 끝났어. 이제 완전히 끝났네. 강민주는 이제 체면을 완전히 구겼어. 결혼식이 이렇게 됐으니 이씨 집안이 그를 가만두겠어. 내가 보기에 결국 돈을 끌어모아 갚았다고 해도 이 신혼 첫날 밤은 그에게 아주 고통스러울 거야. 나는 더 이상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 강민준의 난처함, 이씨 집안의 분노는 모두 예상했던 일이었다. 심지어 내가 직접 초래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상했던 강렬한 복수심은 홍수처럼 밀려오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오히려 공허한 평온함과 차가운 확인감만이 가득했다. 내가 그 사람을 떠나고 그 생활을 떠난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확인하는 감정. 그와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이 정도였다. 화려한 껍데기는 이토록 부서지기 쉬웠고 살짝 찔러보니 그 안에 보잘것없음과 공허함이 드러났다. 나는 이젤 앞으로 돌아와 그 그림을 보았다. 짙은 남색 바탕에 어색한 레몬색 별점. 어쩌면 이 밤하늘에 더 많은 것을 더해야 할지도 모른다. 점이 아니라 더 견고하고 나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다음 날은 흐린 날이었다. 회색빛 햇살이 작업실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공기 중에는 축축한 냄새가 났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아니, 어젯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머릿속에는 영화처럼 깨진 화면들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다. 지난 7년간의 파편적인 순간들. 그리고 어젯밤 전화 속 강민준의 포효. 이서아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박나리가 보여준 혼란스러운 영상의 마지막 장면. 강민준의 일그러지고 극도로 분노한 얼굴. 하지만 이런 장면들은 나에게 고통이나 흥분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곳에 떠 있을 뿐이었다. 마치 한 겹의 흐릿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막을 사이에 둔 것처럼. 나는 나에게 인스턴트 커피를 한 잔 타주었다. 아주 쓰고 향기는 별로 없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캔버스 앞에 앉았다. 오늘은 서둘러 색을 섞지 않았다. 그저 짙은 남색을 바라보았다. 너무 두껍게 칠해서 좀 답답해 보였다. 그 레몬색 점들은 어젯밤에는 답답함을 깨뜨리는 것 같았지만 지금 보니 좀 외롭고 어색했다.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비처럼. 휴대폰은 옆에 낮은 의자에 계속 조용히 놓여 있었다. 어젯밤 늦게부터 강민준의 전화와 카카오톡 폭격은 완전히 멈췄다. 그가 마침내 현실을 직시했는지 아니면 이씨 집안에게 시달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지 혹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사방팔방으로 돈을 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3억 원은 한때 사업이 순조로웠던 강민준에게는 뼈아픈 타격은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난장판이 벌어졌으니 소식은 분명 날개 달린 듯 퍼져나갔을 것이다. 그의 사업권, 이씨 집안 친척들, 심지어 예민한 언론들까지도 이미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시기에 그가 그렇게 큰 현금을 임시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은행, 협력업체, 친구들, 누가 이런 시기에 결혼식장에서 결제 문제로 망신당한 사장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겠는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한 맛이 혀끝에 퍼졌다. 문득 아주 오래전 강민준의 회사가 크고 작은 자금 회전 문제에 부딪혔을 때가 생각났다. 그는 집에 돌아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때 나는 내가 모아둔 돈과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유산을 합쳐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그의 책상 위에 말없이 놓아두었다. 그는 그때 매우 놀라 나를 안고 말했다. 지우야, 역시 네가 최고야. 내가 숨통 트이면 몇 배로 갚아줄게. 나중에 그는 숨통이 트였고 돈도 갚았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함께 헤쳐나갔던 감정은 그 돈이 상환되면서 함께 사라진 듯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돈도 더 많이 벌었다. 우리는 다시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마치 그 2천만 원이 중요하지 않은 에피소드였던 것처럼 이제 그가 겪는 어려움은 3억 원이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나이프를 들어 캔버스 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두꺼운 물감 일부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동작은 다소 기계적이었지만 머릿속으로는 강민준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은행 지점장 사무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아니면 전화로 어떤 협력업체에게 저자세로 부탁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의 새 아파트에서 이서아 가족의 질문과 분노에 직면하고 있을까? 아마 모두 그럴 것이다. 분명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하루일 것이다. 그에 비해 나의 이날 같지만 조용한 작업실은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점심때 박나리가 또다시 활기차게 나타났다. 손에는 포장된 음식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막 나온 따끈따끈한 가십을 억누르지 못하는 흥분감이 서려 있었다. 지우야, 지우야, 새 소식이야. 그녀는 음식 상자를 작은 테이블 위에 놓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내 옆에 앉았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내 사촌 언니가 신용대출 회사에 다니는데 강민준이 대출받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쪽 업계는 소식이 빠르거든. 너 맞춰봐. 어떻게 됐게. 나는 손에 든 스크래퍼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민준 회사 역시 문제가 있었어. 박나리는 마치 중대한 비밀이라도 공유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듣자 하니 그 사람이 2년 전부터 너무 빠르게 확장해서 투자한 프로젝트 몇 개가 다 잘 안 됐대. 자기 자금줄이 엄청 빡빡했대. 체면 세우려고 단기 브리지 대출도 많이 받았고 담보도 잡혔대. 그 사람 명의의 아파트 몇 채랑 차도 이미 다 담보로 잡혀 있었나 봐. 내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다. 그는 나중에 집에 돌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설사 돌아와도 늘 딴 생각을 하는 듯했다.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미간에는 늘 사라지지 않는 짜증과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2번 물어봤을 때 그는 사업 문제라고 말했고 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때는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원래 그 짜증 아래에는 극도로 위험한 재정적 벼랑 끝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박나리는 폭로를 계속했다. 어조는 더 흥분했다. 듣자 하니 그 사람이 이 결혼식을 위해 과시하기 위해 회사 단기 회전 자금 중 일부를 사용했대. 결혼식에서 들어오는 축의금으로 일부를 메우고 다른 곳에서 돌려막을 생각이었던 거지. 그런데 지금 결혼식이 망가지고 돈을 내지 못했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은행과 대출회사 쪽에서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대. 오늘 오전에도 벌써 몇 명이 그 사람 회사에 찾아갔대. 아마 독촉하거나 위험을 재평가하러 간 거겠지. 박나리는 신나서 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거 이제 재밌어졌네.
결혼식에서 망신당한 건 체면 문제지만 이 자금줄이 진짜 끊기면 체면뿐 아니라 실속까지 다 날아가는 거잖아. 이 씨 집안이 이걸 알면 난리가 안 나겠어. 원래는 돈 많은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속빈 강정이었으니 속빈 강정이라는 말은 정말 적절했다. 대출과 담보로 쌓아 올린 권한이 다른 사람 손에 쥐어 있는 무제한 카드로 위장한 부유함, 극도로 호화로웠던 결혼식이 이 모든 것을 꿰뚫는 바늘이 된 것이다. 그리고 박나리가 휴대폰을 몇 번 스크롤하더니 지역 생활 정보 앱을 열어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것 봐. 실명은 언급 안 했지만 모 신생기술 기업 사장, 결혼 당일 수억 원 호화 결혼식 결제 실패, 일선 재정 위기라고 묘사했는데 이거 강민준 말하는 거 아니야? 아래 댓글 난리 났어. 나는 그 기사를 훑어보았다. 용어는 비교적 완곡했지만 어제 결혼식의 규모와 결과를 결합해보면 이미 매우 명확하게 강민준을 지목하고 있었다. 댓글란은 더욱 뜨거웠다. 온갖 추측, 조롱, 심지어 고소해하는 반응까지. 인터넷의 전파 속도는 무서웠다. 강민준은 이번에 정말 유명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마음속의 공허한 평온함은 점차 더 선명한 깨달음으로 대체되었다. 내가 처음에 모든 재산을 포기했던 어리석어 보였던 선택이 어쩌면 무의식 중에 나를 곧 무너질 소용돌이에서 멀어지게 했을 수도 있었다. 만약 그때 내가 집, 차, 그리고 그 돈을 받았다면 지금 이 혼탁한 물결에 휘말렸을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와 강민준이 위장 이혼하고 자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했을 수도 있을까? 지우야, 너는 전화위복이야. 박나리가 감탄하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 헤어졌어. 제때 헤어졌어. 이런 남자, 이런 난장판은 누가 엮여도 불행해.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위복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깨달음일 뿐이었다. 7년의 시간을 들여 한 사람, 한 관계, 한 삶의 본질을 깨닫는 것. 대가가 작지 않았지만 다행히 제때 벗어날 수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더욱 음침해졌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캔버스 위에 내가 물감을 긁어낸 자리에는 아래에 거친 밑바탕 질감이 드러났다. 짙은 남색은 얼룩덜룩해졌고 그 레몬색 점들도 그 때문에 그다지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얼룩덜룩함 속에서 끈질기게 비치는 한 줄기 빛 같았다. 어쩌면 이 그림을 다시 구상해야 할지도 모른다.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얼룩덜룩한 바탕 위에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것. 내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벽 한 구석, 내가 처리해야 할 잡동사니를 넣어둔 종이상자로 향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무심코 넣어둔 초대장이 하나 있는 것 같았다. 예전 미술대학 동창이 여는 작은 미술 살롱이었다. 어떤 갤러리 큐레이터와 독립 큐레이터가 참여할 예정이니 시간 되면 와서 교류해보라고 했다. 그때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고 내 그림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종이상자에 넣어두었다. 지금 나는 내가 긁어내 얼룩덜룩해진 캔버스를 보며 마음이 문득 움직였다. 어쩌면 이제 밖으로 나가봐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강민준의 아내가 아니라 한지우. 그림 그리는 한지우로서 나는 스크래퍼를 내려놓고 벽 한 구석으로 가서 종이 상자에서 간결하게 디자인된 초대장을 찾아냈다. 시간은 바로 다음 주였다. 빗방울이 창문에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업실 안은 더 어두워졌다. 나는 스탠드 불을 켰다. 따뜻한 노란빛이 초대장을 감쌌고 이젤 위 다시 시작을 기다리는 얼룩덜룩한 짙은 남색 캔버스도 감쌌다. 강민준과 그의 3억 원 난관, 그의 회사 위기, 그와 이씨 가족의 난장판, 그 모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들은 마치 이 빗소리와 불빛 밖에 격리된 것처럼 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의 길은 어쩌면 여기서부터 이 얼룩덜룩함과 이 초대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 비는
이틀 내내 내렸다. 작업실에는 늘 눅눅한 기운과 송진유, 물감, 낡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강민준에 대한 어떤 소식도 의도적으로 찾아듣지 않았지만 파편적인 정보는 빗물이 벽에 스며들듯 피할 수 없이 내 귀에 들어왔다. 박나리가 주요 정보원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결국 3억 원을 갚았다고 했다. 듣자 하니 그가 새로 산 지 5개월도 안 된 한정판 스포츠카를 밤새 담보로 잡고 예전에 관계가 좋았지만 지금은 소원해진 사업 파트너에게 가혹한 조건의 단기 대출 계약을 맺고서야 돈을 마련했다고 했다. 호텔 쪽에서는 돈을 받았으니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일은 완전히 알려진 셈이었다. 박나리는 내 화구를 정리해주면서 말했다. 그 사람 회사 원래도 자금 사정이 빠듯했는데 이번에 설상가상이야. 듣자 하니 거의 다 된 투자건 2개가 지금 다 애매해져서 실사 조사를 다시 해야 한대. 은행 쪽에서도 대출 문턱을 높였고 그녀는 입술을 삐쭉 내밀었다. 이씨 집안은 말할 것도 없어. 결혼식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대. 이서아 엄마가 호텔 방을 부술 뻔했대. 강민준한테 사기 결혼이라고 난리치면서 해명하라고 했대. 나중에 강민준이 그래도 3억 원을 마련하는 걸 보고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게다가 이서아 뱃속에 아기 문제도 있고 해서 며칠 난리치다가 결국 마지못해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아. 하지만 듣자 하니 조건 엄청 많이 내걸었대. 뭐 집에 이름 올리기, 회사 지분 미래의 아이에게 주기 등등 난리도 아니래. 나는 조용히 들었다. 손으로는 닳아버린 붓 몇 자루에 털을 다듬고 있었다. 이런 소식들은 두꺼운 유리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 같았다. 좀 흐릿했고 마음속에 어떤 파동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의 어려움, 그의 초라함, 그의 새 삶의 불길한 시작은 모두 그 자신이 선택하고 심은 씨앗에서 맺힌 열매였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다듬은 붓을 송진유에 담그고 살살 흔들었다. 탁한 기름이 천천히 남아있는 물감을 씻어내는 것을 보았다. 마치 시간이 지난 7년간 내 삶에 남아있던 색깔과 흔적들을 천천히 지워내는 것처럼. 그날 오후 마침내 비가 그쳤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석양이 비쳤다. 나는 약간 정돈된 옷으로 갈아입었다. 옅은 색면 셔츠와 긴 바지, 머리는 간단하게 묶고 거의 잊을 뻔했던 그 초대장을 들고 집을 나섰다. 살롱은 낡은 양옥집을 개조한 아트 공간에 있었다. 공간은 크지 않았지만 분위기 있게 꾸며져 있었다. 온 사람은 많지 않았다. 335 서서 나직이 대화했고 손에는 샴페인이나 주스를 들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커피 향과 나른한 재즈 음악이 흘렀다. 나는 약간 조심스럽게 사람이 적은 구석에 서서 벽에 걸린 몇 점의 전시 작품들을 보았다. 스타일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것은 매우 전위적이었고 어떤 것은 매우 사실적이었다. 내 그림은 그들과 비교하면 너무 개인적이고 심지어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지우, 옆에서 약간 불확실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섬세하게 화장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자였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기억 속에서 해당하는 이름을 찾아냈다. 정수연, 내 대학 시절 같은 과동기였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큰 강의는 같이 들었다. 그녀는 그때도 매우 활동적이었다. 졸업 후에는 미술 언론 쪽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작은 갤러리를 직접 차렸다고 들었다. 진짜 너구나, 수연아. 정수연은 웃으며 다가와 나를 가볍게 안았다. 오랜만이다. 방금 못 알아볼 뻔했어. 너 많이 변했네. 그녀는 나를 살피며 눈빛에 호기심과 직업적인 예리함이 섞여 있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그녀가 물었다. 듣자 하니 너 나중에 결혼했었고 잘 살았다고 하던데. 그녀의 정보는 아무래도 좀 오래되었거나 더 이전의 인상에 기반한 잘 살았다는 소식이었을 것이다. 이혼했어요.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어조는 평온했다. 정수연은
살짝 멈칫했지만 이내 표정이 평상시와 같아졌다. 심지어 이해와 위로가 섞여 있었다. 아, 그랬구나. 뭐, 그것도 괜찮지. 혼자 지내는 게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너 지금도 그림 그려? 네, 계속 그리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잘 됐다. 수연의 눈이 빛났다. 내가 지금 좀 독특하고 잠재력 있는 화가들을 찾고 있거든. 괜찮으면 언제 작업실에 가서 작품 좀 볼 수 있을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보는 거야. 나는 약간 놀랐다. 그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다. 살롱이 끝날 무렵 나는 좀 엄숙해 보이는 독립 큐레이터, 최 큐레이터에게 소개되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정수현이 나를 소개할 때 그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정수현이 내가 꾸준히 창작하고 있고 스타일이 내면적이라고 언급하자 그는 나를 힐끗 보며 물었다. 주로 어떤 매체를 사용하십니까? 최근에 완성도 높은 작품이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주로 UI고 최근에 그림 한 점을 완성했지만 아직 완전히 표현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큐레이터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때로는 불확실성과 미완성감 자체가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살롱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도시의 가로등이 켜졌고 비가 그친 후의 공기는 맑고 시원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 있었고 그 안에는 2명의 새로운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마음속에는 아주 낯선 느낌이 들었다. 흥분도 아니었고 기대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아주 미약하고 가벼운 동요였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방금 건드려져 시험삼아 꿈틀거린 것처럼. 작업실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 멀리서 건물 입구에 서 있는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발밑에는 이미 담배꽁초 몇 개가 버려져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정리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다. 눈 밑은 거무튀튀했고 눈에는 붉은 실핏줄이 가득했다. 내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던 때에 의기양양했던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손에 든 담배를 버리고 발로 세게 비벼 끈 후 빠르게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짙은 담배 냄새와 함께 퇴폐적인 기운이 풍겼다. 한지우,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건조했다. 이전의 경로는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과 거의 애원에 가까운 뉘앙스만 남아있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몇 발자국 떨어진 거리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에 더 이야기할 것이 있나요? 있어. 그가 다급히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가 나를 놀라게 할까봐 억지로 멈춰섰다. 두 손은 어쩔 줄 몰라 펼쳐졌다. 알아. 전에 내가 망난이었어. 말도 함부로 하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지우. 우리 지난 7년의 정을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도와줘. 딱 한 번만. 그는 두서없이 말했다. 눈빛은 불안하게 사방을 훑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내 회사 지금 큰 문제에 부딪혔어. 은행에서 대출 독촉하고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프로젝트 몇 개가 다 중단됐어. 지금은 너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좀 황당하게 느껴졌다. 내가 당신을 뭘 도와줄 수 있죠? 나는 돈 없다고 이미 말했잖아요.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라고. 그는 고개를 젓기까지 했다. 흥분 때문에 얼굴에 비정상적인 붉은기가 돌았다. 그 카드, 그본 카드, 한지우, 알아. 그본 카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한도가 엄청 높고 게다가 신용기록도 늘 좋았어. 한 번도 연체된 적 없지. 그렇지. 나는 그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말을 더 빨리 했다. 그 본 카드로 내가 큰 금액의 할부 대출이나 임시 한도를 신청할 수 있어.
네가 승인만 해주면, 내 신용기록에 그 카드 등급까지 더해지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돈만 한번 회전되면 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어. 부탁이야, 한지우. 내가 맹세컨대 이 위기만 넘기면 원금이자 다 갚아줄게. 내 회사 지분도 나눠줄게. 뭐든지 다 할게. 그는 말하면서 눈가가 붉어지기까지 했고 목소리도 떨렸다. 나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다 끝장이야. 이서안의 집안 사람들 다 나 비웃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지우, 너밖에 나를 구할 사람이 없어. 우리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깊은 밤, 낡은 건물 입구는 어두웠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도박꾼처럼 마지막 남은 허황된 희망을 붙잡고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애원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이 예전 같았으면 나는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고 마음 아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차가운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심지어 약간 가련하게 느껴졌다. 강민준 씨. 나는 그의 거의 무너질 듯한 연기를 끊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평온했다. 첫째, 그 본 카드는 저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어요. 둘째, 당신의 회사, 당신의 채무, 당신의 결혼은 모두 당신 자신의 일입니다. 저는 당신을 도와줄 의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간 사라지더니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너 그렇게 매정해? 꼭 내가 죽는 걸 봐야겠어? 나는 당신이 죽는 것을 보고 있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당신이 사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을 뿐이에요. 당신의 길은 당신이 가고 저의 길도 제가 갈 겁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그의 순식간에 낙담한 눈빛과 떨리는 몸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옆으로 비켜서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다. 한지우. 그는 내 뒤에서 절망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나직이 불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꼿꼿이 걸어 들어갔다. 철문이 뒤에서 천천히 닫히며 그와 그의 이미 무너진 세계를 밖으로 격리시켰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져 얼룩덜룩한 벽과 낡은 계단을 비추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발소리가 텅 빈 계단에서 울려 퍼졌다. 마음속의 차가운 평온함은 점차 더 견고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내가 심연을 벗어나 비록 불확실하지만 나 자신에게 속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 작업실에 돌아와 나는 큰 불을 켜지 않고 이젤 옆 스탠드만 켰다. 그 그림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얼룩덜룩한 짙은 남색 바탕에 레몬색 점들.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보았다. 그리고 가장 가는 붓을 들어 진한 검은색 물감을 살짝 찍었다. 나는 그 레몬색을 덮지도 않았고 얼룩덜룩한 부분을 메우지도 않았다. 나는 그 짙은 남색과 밝은 노란색 사이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그저 교차하고 유연하며 방향감을 가진 붓질들이었다. 그들은 캔버스 가장자리에서 생겨나 얼룩덜룩한 부분을 가로질러 외로운 빗점들을 연결하며 캔버스 위쪽으로 뻗어나갔다. 길 같기도 했고 뿌리 같기도 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불빛이 찬란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마침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이 그림을 보았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심지어 모순과 미완성의 흔적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자기만의 뼈대를 갖추었고 방향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내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정수연의 명함을 만졌다. 딱딱한 모서리. 내일 아니면 모레쯤 그녀에게 연락해서 이 그림을 보러 와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 큐레이터에게도 물론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부터 이 그림부터 강민준의 황당한 애원을 거절하는 것부터 나
한지우가 내 인생의 붓을 다시 쥐었다는 것이다. 붓이 떨어뜨리는 모든 흔적, 짙든 옅든 모두 나만의 것이 될 것이다.